유튜브 나가는지 확인해 보고요. 예, 떴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달도 절반이 뚝 지나가서 2월 16일을 맞는 날이고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70분 함께 책 읽고 토론하는 시간, 소셜스쿨의 일요일 밤 복독방 시간 147회차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책이 표지가 이쁩니다. 맨날 뭐 IT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막 그렇게 좀 비즈니스 얘기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화사한 얼굴 표지가 꽉 차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우리 이태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게 됐고요. 보시면 이쁜 얼굴과는 그 좀 다르게 제목은 성막합니다. 제국의 설계자. 언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아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스스로 거의 그 음악 아티스트 그 수익만으로 거의 조 단위의 그 수익을 벌인 이 비즈니스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를 그 비즈니스 분석 관점에서 다룬 책입니다. 근데 무슨 경영 전문가가 이걸 분석한 건 아니고 또 특이하게도 뭐 조명 감독인가 했던 사람이 또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켜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 또 그런 책이더라고요. 하여튼 책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잘 안 다루던 그 엔터테인먼트 쪽을 다루는 이제 그런 그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 절반 정도 봤는데 그 뒷부분 아직 마저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이태원 교수님한테 발제 들으면서 함께 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시죠. 네, 화면도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오십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국의 설계자라는 책인데요. 좀 설계자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지금 마케팅 설계자부터 해서. 근데 이 제국의 설계자는 이 책, 책이 이제 원래 지은 분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마이클 우드라는 분이 지은 자고, 그리고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는 곳에서 옮겼는데, 참, 처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국의 설계자라는 책으로 소개가 됐고, 출판이 됐고, 번역이 됐죠. 원제는 비즈니스 레슨스 프롬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제목이고, 표지도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번역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실제 출판사도 미국의 메이저 출판사가 아니라 거의 독립 출판 정도로 출판한 책이고, 책에 있는 내용이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현상을 어떤 경영 전략 같은 곳에다가 끼워 맞추는 경향이 너무 많이 좀 심해서 특히 앞부분에 읽으면서는 좀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저자를 한번 보니까 크리스토퍼 마이클 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전에 그치 학교는 뉴욕대 컬럼비아 대학 나와서 데이비드 레터먼 쇼에서 조명팀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각종 공연 투어 조명 프로그래머로 한 20년 정도 일했는데 라디오 헤드, 엘튼 존 그리고 플러스 몇몇 그런 밴드들 조명 프로그래머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치알디니 연구소라는 곳의 창립 멤버이고 그리고 행동 설계 전문가, UX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치알디니는 또 아직 좀 있죠.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 됩니다. 그 저자를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소인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조명을 20년 내지는 30년 하셨던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과연 내용의 신뢰가 얼마나 될지 이런 고민도 살짝 처음엔 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이런 행동 설계 작가, UX 컨설턴트와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 저자가 눈여겨보게 된 계기도 그 쇼 프로그램에서 기억이 안 나는 아마 데이빗 레터먼 쇼였는지 아니면 다른 쇼였는지 쇼 프로그램에서 한 두 번 정도 나온 거를 봤는데 그때 하여튼 뭔가 굉장한 뭔가를 느끼고 호감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좀 연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총 16개 장이고요. 16개 장이고 각 장마다 한 두 개 내지는 세 개 정도의 챕터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각 모든 장마다 보면 한 두 개 내지 세 개의 그 섹션이 있고 거기에 역자의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역자 노트. 그래서 아니 무슨 역자의 노트가 이렇게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라고 처음에는 좀 그랬고 그리고 처음에 1, 2장 이렇게 읽으면서는 책이 그렇게 좀 너무 경영 전략에 짜 맞춘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 왜 책을 골랐을까 하는 후회도 들면서 이 번역한 저자들이 이 왜 이 책을 선택해가지고 이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약간 짜증이 살짝 났었는데 조금 읽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역자 노트가 오히려 더 진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길 권해드리냐면 2장, 1장의 역자 노트 먼저 읽고 나서 내용을 읽으면 오히려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역자 노트는 정리가 잘 돼 있고 이 책의 내용 구성은 조금 약간 뭐 너무 뭐 약간 껴맞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내용 설명드리면서 좀씩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책 읽을 때는 역자 노트 먼저 보고 그리고 내용을 읽으시길 좀 권해드리고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로 정리를 한 거는 사실 10장까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설명을 하다 보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10장까지는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 거고 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작년 북톡방이었던가요? 그 미디어 얘기 나올 때 각종 영화사들의 히스토리, 누가 누구를 인수하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오늘 이 수업,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 나무 위키라든지 또 그 퍼플렉시티 같은 거 찾아가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연구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물론 훑어서 설명드리긴 하겠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드리는 거는 별로 좀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각 같아가지고는 이 음악도 좀 들려드리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악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영상에서 이 저작권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음악하고 영상 때문에. 그래서 소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한 게 요겁니다. 야,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 연대기를 제가 쭉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그림 내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도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따 좀 더 세부 설명드리지만 간단히 연대기 보고 설명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89년 12월 13일 날 태어났어요. 89년생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2006년이 17살이죠. 저 17살. 그래서 17살 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앨범을 냈고, 그때 그게 727만 장 판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집 피어리스부터 해서 쭉 1, 2, 3, 4, 5, 6, 7, 8, 9, 10, 11. 정규 앨범이 13개네요. 그리고 여기 21년도와 23년도에 보시면 피어리스와 레드 앨범. 그렇죠. 피어리스 2집 앨범과 4집 레드 앨범을 테일러스 버전이라고 해서 새로 재녹음을 해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그래서 그래서 앨범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고 그렇게 재녹음돼서 출시된 앨범조차도 320만 장, 620만 장. 350만, 620만 장. 굉장히 판매가 좀 많이 됐죠.
앨범은 지금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5장 판매를, 15장 내놨고, 이 중에서 빌보드 1위를 한 앨범이 첫 데뷔 앨범, 테일러 스위프트, 5위를 했던 테일러 스위프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14장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어마어마한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 앨범을 간단하게 한 줄 설명 정도로 제가 추가하긴 했는데 그 내용들은 전반적인 진행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거를 사실 놓고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은 그러면 제국의 인큐베이터, 잠재력을 발견하고 올인하다. 두 개의 섹션과 그리고 역자노트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 스위프트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버지는 스콧 킹슬리 스위프트이고 이분은 메릴 린치 증권 증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체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 어머니인 안드레아 스위프트는 이분은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마케팅 회사 아마 이사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테일러 스위프트의 모든 공연과 음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함께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 스펙이나 환경이 정말 단순히 지원을 해주는 것 이상으로 서포트까지 해주는 빵빵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좀 있어서 10살 때부터 전미 시 대회, 창작 시 짓는 거 있죠. 소설 시할 때. 시 대회에서 옷장 속의 괴물, 클로짓 인, 몬스터 인 더 클로짓 이런 시로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잠재력을 본 부모님이 이제 11세, 일때에는 11살 때에는 그 내슈빌이라고 하는 음악의 도시 내슈빌을 여행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는 이 근방인 핸더슨빌이라는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14살에는 소니와 음반 발매 계약을 하는데 자꾸 소니가 뜸들이고 하고 그러는 바람에 바로 뭐 다음 해 정도? 바로 해지를 하고 관계를 끝내고 빅머신 레코드라는 곳과 계약을 하고 앨범은 여기서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일장을 설명하면서 같이 함께 보여주는 내용들이 자원준고론, 전략적 경영, 올인 전략. 올인 전략이 이사했다고, 예, 이사했다고, 올인 전략, 고유자산 인식, 환경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그 어떤 결과를 좀 이론에 짜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는 뭐 책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테일러 스위프트 연대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13살 때는 12살 때 녹음한 데모 테이프를 내슈빌 방송국에서 좀 틀어달라고 막 갔는데 거기서 거절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후부터는 열심히 기타 연습을 하고 기타 공부를 하고 작사 작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 앨범이 17살에 나온 2006년에 나온 데뷔 앨범은 거의 13살에서 16살, 13에서 16세 사이에 쓴 곡들이 데뷔 앨범으로 출시가 됩니다. 요게 이제 데뷔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 내용은 처음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 어렸을 때의 뭐 잠재력, 올인 전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장은 브랜드 정체성이에요. 하나의 진정성으로 천의 얼굴을 만들다.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서적 저장고 이런 약간 마케팅, 특히 뭐 경영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무 이제 여기 표현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거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악 자체에 기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모두 이제 작사, 작곡을 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이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발전을 해 있어요. 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 글로벌한 밴드가 하나 있죠. 그룹이 하나 있죠. 있겠죠. BTS.
BTS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서사잖아요. 내 마음을 뭐 달래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은.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그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스토리텔링, 내러티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다음 시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989라는 자신이 태어난 해, 89라는 이름의 앨범을 2014년도에 내는데 그 전까지는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신스팝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2009년에 카니 웨스트 사건,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사건들을 뭐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잘 겪어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컨트리 음악, 디에라스 투어, 그리고 테일러 버전, 프롬 더 버터 내용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연대기에서 몇 가지 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앨범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이 다섯 어, 소위 전체 앨범이 변곡점들이 있어요.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 그쵸. 1989라는 앨범이 앨- 이게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좀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컨트리 내용은 좀 있어서 일단 처음에 시작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컨트리 음악 아시죠? 주로 그 나이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중년 남성,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인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컨트리 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집, 2집, 3집, 4집으로 오면서 점점 그 컨트리 음악에다가 팝을 섞어서 대중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으로 점점 이제 음악이 발전해 와서 비로소 이제 1989라는 이 앨범에서는 완전히 그 신스팝 80년대 신스팝 아시죠? 신디사이저 막 들어가는 그런 신스팝 그쪽으로 그 영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팝 음악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팝 음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카니 웨스트의 막말 사건 교수님들은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카니 웨스트 막말 사건? 처음이에요. 예. 책 이때 이제 보면서 알았어요. 네. 막 이때 2008년도 이제 피어리스에 있는 그런 앨범에 있는 노래가 2009년도에 그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뮤직비디오로 이제 상을 타게 됐는데 상을 딱 수상을 하는데 카니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 래퍼거든요. 꽤 인기가 있는. 그리고 그 아내가 킴 카다시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둘이 부부인데 카니 웨스트가 갑자기 테일러 스위프트가 상을 받아가지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니 웨스트가 딱 막 난입을 해서 뭐 테일러 넌 잘했어. 잘했는데 이 상은 당연히 그 비욘세의 싱글레이디스가 받아야 될 상이었어. 그러면서 막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2009년이니까 딱 20살이었겠네요. 정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황하기만 하고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요 사건은 2016년도에 카니 웨스트가 녹취록을 하나 공개합니다. 녹취록을 공개해서 뭐냐면 2016년도에 카니 웨스트가 앨범을 하나 냈는데 그 앨범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 나 때문에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나하고 한번 뭐 나한테 한번 자주 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노래 가사에다 그런 걸 넣었는데 내가 그런 표현을 넣으면 재밌겠지. 재밌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우리 뭐 깜짝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다 재밌어 할 거야.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가사를 넣은 거를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녹취록을 까서 그때 킴 카다시안이 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테일러 스위프트를
안 좋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막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뱀 같다, 뱀같이 사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테일러 스위프트가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2017년도 레퓨테이션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거기에 있는 노래 한 곡에다가 뮤직비디오를 넣었는데 일단 뱀이 정 뱀이 그냥 니네들 나한테 뱀이라고 했지 해서 뱀이 전반적으로 딱 등장을 하고 이 노래에는 자기가 평소에 이제 안 좋았던 좀 전에 그 카니에 웨스트하고 킴 카다시안, 케이티 페리, 그 켄달 제너를 막 디스하는 내용들을 앨범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죽었어라고 이제 묘비도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음악 자체가 어둡고 강렬한 다크팝 형태로 완전히 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런 사건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데 이때 1989 앨범 낼 때 신스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그다음에 레퓨테이션에서 완전히 다크팝으로 나오고 러버는 좀 달달한 음악,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인디 포크송 형태로 나오는 요 두 개 앨범 이런 형식으로 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e Eras Tour라는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에라라는 단어가 ERA잖아요. 에라, 에라. 그러니까 뭐 어떤 기간, 시대적인 기간, 구간 이런 걸 얘기하는데 The Eras Tour라는 이름으로 이제 2023년도부터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을 거둡니다. 또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가 있어서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렇게 자, 스토리텔링 기반이고 카니 웨스트 사건도 있었고 이런 앨범에서 1989 음악 이런 앨범에서 히스팝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있었고 이런 컨트리 또 1989 이런 레퓨테이션 앨범 또 인디 장르도 했고 나중에 나온 테일러스 버전 재녹음도 하게 됐고 이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디 에라스 투어를 통해서 새로운 좀 전기를 맞이했고요. 이 역자 노트에 다층적 경험 설계에서 테일러 버전과 그리고 From the Vault 이제 미리 발매 자작곡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테일러 버전 같은 경우는 연대기는 좀 전에 보셨고 자 그래서 디 에라스 투어 같은 경우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여섯 번째 콘서트 투어인데 2023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작년 11월 2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까지 1년 8개월 일정으로 열린 투어이고요. 이 미드나이츠는 이 앨범이잖아. 이 앨범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앨범인데 2022년도에 미드나이츠 앨범을 발매하면서 디 에라스 투어를 시작할 겁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예, 공개를 했고 총 이제 10개 10막 44개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러버, 피어리스, 에버모어, 레퓨테이션 이런 주로 이제 변곡지연되는 앨범 이름인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이 러버라는 음악이 나올 때의 그 시기에 여섯 곡을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딱 거기에 맞는 무대, 의상, 여러 가지 연주, 환경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피어리스 앨범을 낼 때는 또 약간 바뀐 이 시대만의 특징을 내세운 무대를 만드는 걸로 그래서 전체 시간이 한 3시간 시간 반. 한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큰 막으로 해서 구성을 한 것이 이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 투어 에라스가 이거 에라잖아요. 연대기별로 곡들을 또 설명을 해주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투어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굉장히 뭐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지만 관련해서 티켓 가격 규제 및 암표 금지법 이런 법안도 발의됐고 정크 금지법 이런 법안도 발의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도 많이 좀 컸고요. 그리고 공연 실황 영화가 2023년 10월 달에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 이런 제목으로 앨범 영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1장은 제국의 인큐베이터, 2장 브랜드 정체성, 3장의
초기 타겟 해서 컨츄리 타겟을 공략하다라는 표현으로 내용으로 나왔고 여기에는 이 책은 이 부분은 좀 읽어도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고객을 겨냥한 창의적 비전. 처음에 컨츄리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략했다는 측면인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다 안경 브랜드인 와비파커 사례를 막 이만큼 짚으면서 다시 또 하이엔 뭐 테슬라 사례 들어가고 해서 오히려 이 사례들은 그냥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트리 시장을 공략하고 나서 대중 시장으로 간 거, 아까 1989 앨범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슬라 사례를 들어서 전체적인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플랫폼으로 확장했다. 뭐 이런 측면도 얘기를 하고 고객 중심, 그러니까 팬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고객 중심 비즈니스 할 때는 이제 세일즈 포스, CRM 사례를 들면서 고객 참여 전략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애플 틈새 시장 이렇고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와닿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 역자 노트, 컨트리 공략과 파벌의 전략적 확장, 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네, 처음에 6개 앨범, 하나, 둘, 다, 처음에 이제 다 7, 8, 9까지 앨범은 그첫 번째 이제 데뷔 앨범 같은 경우는 순수한 소녀의 꿈과 첫사랑을 그린 컨트리 데뷔작이었어요. 대표곡으로 팀 맥그로와 Tears of on My Guitar라는 곡이 있는데 이 컨트리 음악은 그 당시에 중년들이 주로 많이 좋아했고 10대 소녀들도 컨트리 음악을 좋아는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컨트리 음악이 없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구자가 된 거죠. 그때까지 없었던 10대 소녀 감성으로 컨트리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팀 매크로는 유명한 컨트리 가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을 그린 이런 음악이고 Tears of My Guitar는 자신이 짝사랑했던 남자를 생각하면서 만든 부른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1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좀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이제 10대의 희망과 두려움을 담은 약간 성숙한 컨트리 팝인데, 러브 스토리, You Belong With Me 이런 대표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러브 스토리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약간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 그 10대 소녀들의 사랑을 굉장히 뭐 약간 비극적이면서도 뭐 무게 있게 그리는 것처럼 공감을 주었다는, 색다른 시도를 했다는 그런 평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픽 나우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맞아요. 그래 자전적 앨범. 그래서 이 스픽 나우 앨범에서는 이 전에 앨범과 다르게 스픽 나우에서는 이 전체를 혼자 작사 작곡을 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좀 반복돼요. 뒤에도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스픽 나우에서 그리고 레드 앨범에서는 네, 뭐 사랑의 열정과 상실감을 그린 노래이고 그래서 이 색깔을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갑자기 컨트리 음악에서 갑자기 팝 형태로 변경된 게 아니라 차근차근 어떤 장르들을 지속적으로 믹스를 하다가 1989가 되면서 그때 완전히 그 팝의 냄새, 그래서 팝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태로 변했죠. 그래서 이 1989의 앨범에서 그 빌보드 1위 곡도 나왔고요. 그 딱 들으면 아는 위와 무슨 Getting Enough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무슨 K-팝 스타 같은데 오디션에 많이 나왔던 Shake It Up이라는 노래 또 아실지 모르겠어요. Shake It Up 하는 노래. 그 노래도 1위를 하면서 완전히 팝적인 형태를 또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바뀐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음악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 좀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러브 스토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판으로 해석한 거고, 그 뭐 음악 지형의 수학 분석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냥 그런 거 같고,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서 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 전달했고, 서정적 스토리텔링과 가치 제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닥 뭐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타고난 스토리텔러입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래서 뒤에도 좀 나오긴 하지. 잠깐 반복돼요. 막 계속 믹스돼 있어요. All Too Well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음악은 레드 앨범이 여기 있잖아요. 4집에 있던 레드 앨범의 수록곡인데 나중에 재녹음을 하면서 2021년에 테일러스 버전으로 레드라는 그 테일러스 버전으로 앨범을 만들 때 10분이 넘는 곡으로 이 다시 좀 뭐랄까 그 편곡 같은 10분이 넘게 여러 가지 원래 곡을 좀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빌보드 1위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10분 이상의 곡이 빌보드 1위 한 거는 최초 곡이었다고 해요. 아직도 그 기록은 막 깨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로 약간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송라이터 오브 더 데케이드 그러니까 뭐 한 시대 10년 데케이드가 10년이니까 어떤 한 시대를 아우르는 송라이터 부분 최초로 수상한 여성 음악가였고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 주제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미주리대, 텍사스대 등등등 몇 여러 가지 대학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 강의 수업 주제로 삼고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5장은 팬과의 관계, 팬 인게이지먼트, 스위프트 생태계를 구축하다. 자, 여기서는 그 정서적 투자와 주주로서의 소속감, 피드백 루프, 그럼 팬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피드백 루프라고 표현했는데, 소통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잘 합니다. 근데 오히려 5장에서도 2 섹션을 읽을 때는 너무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역자 노트에 보면 해당 내용들이, 시크릿 세션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설명들이 좀 자세히 돼 있어, 특히 5장 같은 경우 역자 노트 먼저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크릿 세션 2014년도 9월달. 이때 팬 89명을 초대해서 1989를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멤버십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커스트코 사례를 들기를 하는데 이건 뭐 와닿진 않고 뭐 전략 자산, 브랜드 회복력 그리고 역자 노트에서는 여러 가지 우정 팔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드나이트 앨범의 수록곡인 You're on Your Own, Kid라는 가사에 우리가 함께 우정의 팔찌를 맞추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팬덤 이름이 스위프티거든. 스위프티인데 스위프티 팬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정 팔찌를 막 만들어서 The Eras Tour에 가서 다른 팬들하고 막 그 우정 팔찌 교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팬 인게이지먼트 요거예요. 이 89년도에 이게 10월 말 정도에 1989 앨범이 출시되는데 그때 시크릿 세션이라는 그 캠페인을 열어서 이때 그 89명의 팬을 초대해가지고 큰 저택에 가서 초대해서 같이 1989를 아직 출시 안 된 앨범을 처음으로 같이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막 쿠키도 거주고 사진도 찍고 이런 행사를 가지면서 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그 팬들과의 소통하는 측면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시크릿 세션은 이 이후에도 앨범들을 제작할 때 이런 시크릿 세션들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그 우정 팔찌 같은 경우도 미드나잇에 있는 이런 음반에 있는 노래에서 나온 가지 그거를 스위프티 팬들이 그 활용을 해가지고 투어에 시작을 했고 이런 연대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왔네요. 네. 디지털 전략, 디지털 SNS 이런 걸 많이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차로또 먼저 보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2025년 애플 뮤직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요거는 8장의 지적재산권 설명할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디지털에서 활동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마이스페이스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데뷔한 2006년도죠. 그때쯤에 특히 더 많이 활용을 그때까지 해서 그 마이스페이스를 통해서 팬들과 교감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마이스페이스 통해서 뭐 연주회 같은 것도 하고 팬들과 소통도 하고, 그래서 그게 점점 나중에 텀블러,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유튜버 등등등 해서 현재 대략 한 5억 5천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데뷔 초에는 팬들의 이메일에 모두 다 답장을 했고요. 나중에 워낙 편지가 많아져서 모두 답장을 하기 어려운 시기가 돼서는 마이스페이스에다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 많아가지고 답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팬들과 많이 소통을 좀 했고요. 단순히 일반적인 소통만 한 게 아니라 그런 해시태그 캠페인도 열었어요. 테일러 킹. 테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애칭이고요. 러킹은 약간 뭐랄까 그 스타크래프트의 러커라고 있잖아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그 땅속 그 은둔하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테일 러킹이라는 해시태그를 캠페인을 열어서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이제 팬들이 게시물들 올리면 그 팬들의 계정에 가갖고 댓글도 막 달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죠,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스위프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플러스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스위프트 마스라는 캠페인이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들 계정을 막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떤 팬들의 내용을 보고 거기다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딱 올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깜짝 선물하고 손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캠페인도 좀 열었다고 합니다. 7장은 이제 파트너십이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통해서 서사를 확장하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졌는데, 이것도 다양한 뮤지션과 협업을 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영국의 에드 시런과 협업을 해가지고 괜찮은 음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원디렉션 출신의 제인 말리크라는 가수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냈고, 이 록밴드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록밴드 하임이 아마 1989 그 콘서트 때 앞에 오프닝을 하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다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사를 스토리텔링하는 스폰서십, 홍보 기업의 가치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치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자신의 가치와 맞는 것들과만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 많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는 향수 관련돼서는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자 우선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도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LEI LEI 진이라는 그 청바지 회사와도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커버걸이라는 회사에서 네이처럭스라는 참 뭐지 하여튼 이런 브랜드하고도 협업을 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덴과 향수를 출시하기도 했고, 코카콜라 코카콜라의 다이어트 코크 홍보대사도 하긴 했고, 18년 이후에는 그렇게 특별히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향수에 관심이 많아서 향수를 총 5종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2010년부터 한 것 같아요. 2010년부터 14년까지 이때. 그래서 원더스트럭, 원더스트럭이라는 이름의 향수는 그 스픽 나우라는 앨범의 노래에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원더스트럭 인챈티드라는 곡도 이제 레드 앨범과 뭔가 좀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향수를 출시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있는 이겁니다.
이런 향수도 냈고, 그 외에도 뭐 Made of Starlight, 또 Incredible Things라는 그런 향수를 1989 앨범의 분위기에 맞게 또 출시를 해서 단순히 뭐 그냥 향수만 출시한 게 아니라 이 향수에서 향수와 자신의 앨범과의 뭔가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일반 향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애착할 수 있는 그런 향수를 출시해서 활용을 좀 했었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나우라는 AT&T 독점 콘텐츠를 발행을 해서 발행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NFL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미식 축구죠. 거기에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의 트래비스 이 뭐라고 있죠? 트래비스 켈치와 한참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 남자친구가 나온 하는 경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할 정도로 해서 미식 축구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돼서 붐도 일었고 많이 그 미식 축구 시장도 자체도 많이 향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최근이니까 2024년도에 그 슈퍼볼 그때는 광고나 이런 것도 그때 그전까지는 좀 남성 위주였지만 이후에는 약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걸 계기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팬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김연경 선수, 배구의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가 터키에 가서 경기를 할 때는 온 국민이 김연경 선수의 팬이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흥국생명팀이 소속이 되는 순간 나머지 다른 팀들의 팬들은 오히려 김연경 선수를 그 전처럼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식축구 팀이 좀 다 많이 여러 팀이 있으니까 상대 팀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겠고 또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화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공화당 그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대선 때 해밀, 누구죠? 그, 해리스, 예? 해리스, 해리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서 아마 뉴스 보면 나올 텐데, 그 미식축구 경기에 갔는데 트럼프도 아주 갔던 모양이에요.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막 좀 비꼬면서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막 얘기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지금 하여튼 요 내용은 7장 전략적 그 파트너십 제휴 이런 내용이고요. 8장은 이제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 권리를 위해서 일어나다. 아, 여기는 그 플랫폼 시장 창작 가치. 자,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료 스트리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2014년도 7월 달인데 무엇을 제기했냐면 스트리밍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무료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음원사, 이제 플랫폼들이 무료 스트리밍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하는 동안에 창작자들은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고 그 전에는 불만을 가졌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티스트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2014년 7월 달 바로였던 것 같은데 스포티파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료 서비스만 있지만 해외에서는 유료 서비스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음원사들 간의 그런 부분 그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유튜브 뮤직도 외국에서는 프리 버전 있을걸요? 우리나라에서만 그 프리미엄 가입해야지만 되지. 하여튼 그래서 스포티파이도 무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내 음원을 제공해야지 무료 사용자들한테 내 음원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스포티파이가 뭐 이렇게 듣지 않자 그러면 나 음원 내릴 거야. 그 음원을 스포티파이에서 다 내려버립니다. 2014년 달에. 그리고 나서 2017년 달에 6월 달에 같이 복귀를 했는데 이때는 뭐 무료 사용자들에게 오픈을 무조건 그안 하도록 하는 이렇게 완전히 100% 합의가 되진 않았지만 신규 앨범은 뭐 유료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형태로 뭐 하기로 하고 일단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애플 뮤직은 그때 2015년도인데요. 애플 뮤직은 그 애플 뮤직이 처음 출시할 때 요거 잠시 후에 다시 연표 보면 설명드릴게요. 애플 뮤직 이슈가 있고 재녹음, 빅머신 레코드와 마스터 권리 얘기인데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면 음. 애플 뮤직 관련된 로열티 관련된 문제는 2015년도에 생겼는데 요거는 애플 뮤직이 이 당시에 2015년 6월 달에 아마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3개월 무료 캠페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하죠. 근데 무료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는 이 권리자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무료 체험 시에 로열티 미지급 관련된 내용들을 어필을 하니까 24시간 만에 애플에 그때 아마 팀 쿡이었던 것 같은데 애플에서 로열티를 우린 지불하겠다라고 24시간 만에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 회신해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재녹음과 전략적 재창조 부분은 지금 초창기에 어떻게 2000첫 앨범 나오기 전에 2000한 14살 때 소니 ATV와 계약을 했는데 자꾸 음원을 안 내주려고 하고 음반을 안 내주려고 하고 차일 피려고 미루고 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빅머신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분들 일부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작권 관련된 권리 중에는 마스터 권리라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 빅머신 레코드에서 출시한 앨범이 있는데 그때 마스터 권리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공연 같은 데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제동이 좀 걸려버리는 뭐 그런 사건들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런 사건이 갑자기 생겼느냐? 사실 빅머신 레코드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유명한 프로듀서인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싸이를 미국에서 발굴한 스쿠터 브라운이 그 이름 뭐더라? 저 스쿠터 이타카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라는 곳의 회사가 이 빅머신 레코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타카가 어디에 인수됐는지. 하이브가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하이브가 인수를 했죠. 자, 그래서 처음 6개 앨범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타일러 스위프트가 과감하게 앨범을 다시 재녹음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 앨범을 다 녹음을 다시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6개 앨범 중에서 이 Fearless, Red, 2개 앨범을 2021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Speak Now와 1989 이 2개 앨범을 그 다시 재녹음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있는 노래를 다시 녹음을 한 거죠.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것들을 테일러스 버전이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좀 안착을 했던 부분이 프린스라고 있어요. 미국의 그 팝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 버금가는 가수였던 프린스라는 가수도 예전에 그런 저작권 때문에 뭐 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슈 좀 발생해가지고 다시 녹음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프린스도 이름도 바꿔서 이름도 무슨 기호로 바꿔가지고 예전에 프린스라고 불렸던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막 그 정도였었는데 프린스 때는 앨범을 그렇게 다시 녹음을 했지만 인기를 많이 못 얻었는데 왜냐면 앨범을 다시 얻으려면 다시 앨범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실물 LP나 CD 같은 것들을 근데 지금은 디지털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녹음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음원 스포티파이나 무슨 뮤직에서 음악을 들을 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옛날 버전 말고 요새 버전을 다 듣자라고 해가지고 이쪽 음악으로 확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효과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또 음악 자체는 특히 초기에는 약간 컨트리풍의 음악이었다가 점점 팝 형태로 좀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녹음을 한 거는 과연 어땠을까? 예전에 초기에 녹음했던 게 컨트리 스타일을 만약에 반영했다면 재녹음한 거는 어땠을까요? 예. 기본적인 장르는 많이 변형을 하지 않았지만 뭐 가창, 발성법 이런 거가 약간 변했기 때문에 옛날 음악보다는 좀 더 팝에 가까운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여기에 자 여기 잠깐요. 이게 스포티파이예요. 스포티파이인데 스포티파이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을 쭉 보면 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을 여러 가지로 막 내는데 하여튼 테일러 스위프트 1집부터 시작해서 저 피어리스도 두 개 버전 있고 스픽 나우도 디럭스 패키지로 해서 여기 추가된 곡이 뭐 있고 하고요. 그리고 레드 앨범, 1989 앨범 디럭스, 그리고 레퓨테이션 앨범, 러브 앨범, 그리고 포클로와 또 에버모어 앨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피어리스 여기 나오죠. 테일러스의 버전. 레드도 테일러스 버전이 나오고 예. 자, 미드나잇은 그 이후에 추가한 시 앨범이고 스픽 나우도 테일러스 버전. 1989 테일러스 버전. 나와서 지금 두 개 남은 게 테일러 스위프트와 레퓨테이션 아직 없죠. 그거는 원래 2024년도 작년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뭐 못해서 올해 뭐 2월, 6월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예전 버전에 있던 음악과 최신의 테일러스 버전에 있는 음악을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서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이런 그 피어리스 앨범, 아, 여기 레드 앨범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ll Too Well이라는 곡을 10분기로 재녹음을 해서 빌보드 1위에서 10분 이상 되는 최초의 곡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All Too Well, 더 숏필름이라는 한 15, 16분 정도 되는 이 All Too Well이라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단편 영화도 만들어서 그 이름 딱 들으면 알만한 배우들이 나와서 영화도 제작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앨범을 재녹음을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9장 위기관리. 이제 실제 발표 내용은 한 슬라이드 세네 개 정도 남았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위기관리 측면에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자기주도적 서사다. 그러니까 막말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내러티브를 극복을 했고 홍보 천지의 리브랜딩 1989 앨범 할 때 그 장르가 바뀌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일관성과 진정성 1989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블랭크 스페이스라는 음악은 언론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막 혼자적으로 막 그래서 인기를 얻었고 빌보드 1위를 칠주도 했었고요. 이거는 역자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콘서트 백스테이지에서 팬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DJ 이름은 책에 있는데 그 DJ가 테일러 스위프트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그 DJ는 해고가 되었고 그랬는데 2년 후인 2015년도에 이 DJ가 3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직업을 잃고 잘렸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히려 이때 이 당시에는 그냥 해고된 걸로 끝나고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때는 바로 소송에 맞고소를 했는데 맞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그 비용이 손해배상 금액이 1달러입니다. 1달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상징적으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달러 소송을 냈고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자, 위기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막말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디오 뮤직 어워드 MTV 거기에 나와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요때 2016년도에 카니 웨스트 녹취록 공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 나 때문에 인기가 얻었지 나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나랑 한번 자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노래 가사에 넣었는데 사전에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동의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때 한 2016년에서 4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레퓨테이션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거기서는 그 다크팝으로 앨범 장르를 정해서 나와서 노래 제목이 이거예요. Look What You Made Me Do.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명을 이 카니에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부부 그리고 나머지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뭐 케이트 페리와 켄달 제너를 디스라는 걸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카니 웨스트의 휴대폰이 해킹이 되면서 거기서 녹취록 원본이 공개가 됩니다. 그 녹취록 원본에는 완전히 이 킴 카다시안이 그걸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공개가 돼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죠. 물론 이 카니에 웨스트 부부는 뭐 계속 굳건하게 응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위기 사건이 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1989의 레퓨테이션 앨범은 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사귄 사람이 이전에 누구더라? 그 배우 중에서 그 배우 있죠? 그 여동생하고 여동생도 배우이고 자기도 배우인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유명한 남자 배우 그리고 누구지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약간 짐 캐리 비슷하게 생긴 배우 있잖아요. 아, 하여튼 그런 배우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또 이제 원디렉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드 출신 영국의 해리 스타일스라는 배우하고도 사귀었다가 헤어졌고 뭐 이래서 사람들이 미디어나 뭐 언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이랬는데 그걸 나름대로 정면 돌파한다고 한 게 이 앨범에서 1989 1989 앨범이죠. 이 앨범에서 그 사실 풍자적으로 블랙 스페이스라는 이런 노래 풍자적으로 그려서 정면적으로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창조의 연속. 예전의 스위프트는 죽었다. 그래서 앨범 변곡점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이게 요 시트와 다음 시트, 이 시트가 거의 마지막이니까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테일러 스위프트 데뷔 앨범. 순수한 첫사랑을 그린 컨트리 데뷔작 10대 소녀를 타겟으로 한 이런 앨범이었죠. 성숙해졌고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앨범 두 개 내고 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가창력이 별론데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모든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합니다. 물론 전 모든 앨범이 기본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작사 작곡을 다 합니다. 근데 공동 작사 작곡이 많아요. 공도 작사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앨범만큼은 혼자서 다 작사 작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레드 앨범에서 팝 그 냄새가 좀 많이 나고 1989에서 그런 본격적으로 80년대 신스팝 분위기가 나는 팝스타 음악 나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hake It Up 같은 노래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한번 뽑아볼까요? 스포티파이 잠깐 보면 1989 볼게요. 1989에 쉐키럽도 유명하고 예, 모르겠네. 예, 전 하여튼 그렇게 거의 변곡점을 발휘했고 레pu테이션은 다크팝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죽었다. 뭐 묘비도 나오고 달달한 러버 그다음에 포클로어는 이제 민속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민속 즉폭그 약간 인디 포크팝 앨범이고 그리고 이 앨범 나오고 나서
같은 해 12월 달에 에버모어라는 앨범을 또 자매 앨범처럼 또 출시를 합니다. 1년에 앨범을 두 장을 출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곡을 했죠. 이때가, 했고, 예, 이때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에버모어라는 그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에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우리 에버모어 테마파크가 이 에버모어 앨범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는 거냐라고 의심도 받고, 검색 순위도 내려가가지고, 니네 때문에 좀 손해가 있다라고 이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결국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기죠. 이기는 거는 동일한 이름이라도 어떤 그 사업 영역에서 이 이름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무관하다. 결국 이런 걸로 이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 테일러스 버전으로 재녹음도 하고 미드나잇 앨범은 어마어마한 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빌보드 앨범을 갔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쫙 있는 거예요, 다. 노래가.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싶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그 미드나잇 불면의 밤 동안의 생각들을 담은 자기 살짝 성찰적인 팝인데 빌보드 1위부터 10위까지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 앨범이 20곡인데 20곡 1위부터 10위까지 쫙 그리고 나머지 10곡도 그 100위 안에 모두 다 등재된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빌보드 이건 역대 최초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발매한 11월쯤 발매한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성장을 표현한 또 토처드 포에츠 디파트먼트 토처드가 뭐 상처받은 뭐 고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시인 뭐 회사 시인 이런 해서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자신의 예술가의 고뇌와 성장을 표현한 작품이어서 31곡 인디, 포크, 팝, 신스팝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음악인데 그래서 어떤 팬들에게는 너무 좀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뭐 정체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안 좋아하는 팬도 일부, 음자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 이 이후에 나온 얘기는 총 16장 중에 나머지는 글로벌 전략. 여기서는 아까 그 디 에라스 투어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수익 모델에서 앨범 굿즈 팝업 스토어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니까 보셔도 좋고 장기 비전 그리고 뭐팀 스위프트 여기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부모님 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아까 말했던 그 이게 스위프트의 내 마음의 이사회 그 측근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법률 전문가 아까 에버모어라는 그 테마파크에서 승소한 그런 법률 전문가 그 사람은 원래 그 성추행 사건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그 인연을 맺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른 사람으로 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투어 비즈니스 새로운 시대의 토막, 새로운 앨범에 대한 소개, TTPD라고 하는 약자로 해서 이 앨범에 대한 의미와 소개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좀 얘기 나누시죠. 네.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을 이야기책을 오랜만에 본 느낌. 저는 이게 뭐 제국의 설계자 뭐 이거 처음에 또 우리 이거 번역한 친구들이 아마 이런 그 마케팅을 그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데까지 이게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게 자기들의 업이었던 그 약간 그런 지망생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즈니스적으로 다룬 책이 뭐 해외에는 꽤 있는 모양인데 아까 무슨 그 과정까지 개설됐다고 할 정도로 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그런 그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관점 아닌 쪽에서 보는 게 없으니 우리가 한번 이걸 번역해 보겠노라라고 해서 이제 그 초이스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팬이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이태원 선생님처럼 거의 뭐 15장의 앨범을 첫 앨범부터 작년 최신 앨범까지 끼워놓고 그게 어떤 변찬을 거쳤는지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해주는 정도로 그런 그 정성 이게 이제 보이는데 저는만 하더라도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노래를 사실 기억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근데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노래풍이지? 그리고 컨트리로 시작했다고? 저는 뭐 레이디 가가나 뭐 이렇게 그런 정도 가끔 팝으로 많이 떴기 때문에 그런 류의 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되게 차가 많이 납니다. 그쵸. 우리 때 그러니까 89년생이면은 뭐 한창 이제 저희 대학교 들어갔을 때 겨우 이제 태어났거나 한 정도예요. 졸업할 때쯤 태어난 친구니까 네, 차가 나는데 그래서 야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는 게 어떤 관점일까 이제 그런 이제 흥미를 가지고 좀 보긴 봤는데 아무튼 똑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어떤 아티스트 가수를 놓고 그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뭔가 어거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뜯어 맞춰서 재해석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책의 의도 자체가 또 그랬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역시 조금 이제 그덜 뭐랄까 좀 다가온다 할까? 왜냐하면 저희 쪽 그 이 북독방 독자분들이 적게 와도 그래도 한 열댓 명 이상은 오는데 반응이 없어. 그게 아마 이제 이 저희 쪽 독자들의 약간 특성 아니면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한 그 뭐냐 이게 제한성 뭐 요런 느낌이 없잖아 좀 느껴져요. BTS를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아마 예, 상당히 많은 시청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그렇죠. 예, 스토리텔러로서 이게 그 성장했다는 측면은 제가 봐도 BTS 쪽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젊은 세대들의 그 자기 그 인기를 얻어나가고 대중성을 얻어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SNS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그대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미국 쪽의 어떤 문화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남자친구도 여러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그 뭐죠? 그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까? 그런 측면도 또 분명히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상인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하시려고 그 책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사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참고할 만한 예. 내용은 특별히 없고, 예. 이렇게 그냥 오늘만큼은 그냥 약간 좀 간만에 예. 엔터테인먼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봐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다만, 예.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좀 보면서, 이게 너무 이제 비즈니스하고 좀 경영 전략하고 막 좀 음. 짜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아티스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 기획사에서 키운 아티스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스스로의 어떤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구축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획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하고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아티스트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그 기본적인 모든 그 경영 전략과 비즈니스 환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뭐 잘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한 요 정도 느낌 정도로 그 정도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하나만 더 왜냐면 예. 이 책의 그 번역한 분들이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는 곳이 음. 거기가 처음에 어딘 곳인가 해서 잘 내용을 좀 보니까 그 예전에 하여튼 청와대 쪽에서 그 홍보기획 비서관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예, 홍보 마케팅 회사죠, 그쪽에. 예. 유민영이라는 이름이 딱 들으면서 많이 듣던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그쪽 활동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뭔가 좀 관심을 갖고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회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업에도 이 스토리텔링, 내러티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 아티스트여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또 모든 기업에
그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좀 중요한 시기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송 교수님 여기 그 필자들을 그 번역한 데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여기? 저도 책 보면서 이렇게 네. 나온 거 보고 이제 좀 보니까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홍보, 청와대에서 뭐 홍보 그런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회사니까 음. 홍보 마케팅 회사다. 그리고 그런 회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좀 알리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책을 쭉 보면서 이제 자세히는 안 봤는데 쭉 훑어보고 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좀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네? 음. 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이론을 갖다가 붙이는 게 오히려 그 노이즈가 아니었나. 그냥 개인 평전으로 쭉 하면 재밌게 읽고 이게 참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자꾸 붙이려다 보니까는 음, 더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스위프트가 스위프트가 그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 짤로 저기 숏으로도 이런 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무대 한번 옮기려고 그러면 대부대가 움직이는데 이 공연하려고 기사들한테 뭐 10만 불짜리 선물을 주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고맙다고 뭐 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들이 그래서 대단하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팬덤 들었어요. 관리에 이제 탁월한 그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의 어떤 그 마케팅 그 기획력인지 예. 모르겠는데 그 고객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 뭐죠 깜짝 쇼라든가 뭐 선물한다든가 뭐 이런 그 기대치 않았던 그런 것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예. 잘 주면서 이 그렇게 뭐랄까 그 고객들의 입소문 같은 거나 그 이런 걸 좀 키워나가는 그런 거는 많이 보여 보니까 이렇게 책 내용 중에. 그,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2번 정도 왔다고 하네요. 예. 근데 그 투어에는 일본까지 갔는데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음. 그거 말고 한 2번 정도 왔는데 우리나라는 대형 공연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그렇죠. 예. 서울은 너무 제한이 많잖아요. 뭐 그래서 음. 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긴 합니다. 우리 저기 정 교수님도 노래 좋아하시고 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또 사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응,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응, 테일러 스위프트가.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릴스를 가지고 이게 좀 보면은 주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나 아니면 마돈나나 레디 가가나 아리아나 그라나데 이런 유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숏폼을 많이 보는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대학교에서 그때 연설한 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사실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무엇보다 이제 특징이 원래 이제 또 보면은 그래미 시상식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또 가수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또 브랜드나 이런 게 있는 데에 비해서 되게 정말 소탈해요. 그러니까 그래미 같은 시상식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정말 마치 자기가 공연장에 온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기뻐해주고 춤추고 같이 노래 따라 불러주고 춤춰주고 막 이런 그 자유분방함 그런 것들이 되게 어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그리고 좀 전에 최 교수님 소개해줬지만 그런 게 또 일화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큰 공연이었는데 그게 아마 어, 호주에서 한 공연인가 보니까 아이 한 명을 앞에 이제 딱 불러서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모자까지 선물하는 그런 이벤트를 또 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스토리텔러적인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단지 뭔가 그런 거를 부각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마케팅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어떤 흥행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되게 그런 스토리텔러하고 같이 그 결합되는 요소로 다양하게 보여지는 거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내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그 테일러 스위프트도 보면서 그랬고 마돈나도 보면서 그렇고 뭐 레디 가가도 그렇고 아리아나 그라나데도 그런데 미국에 있는 여성 가수들이 이런 공연을 할 때 되게 노출이 심해요. 그러니까 수영복을 입는다든가 이런 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게 뭐 여성들 스스로가 남성들은 막 저기 공연할 때 막 위청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어떤 자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네요. 하나는 여성들이 그런 저항, 기존의 어떤 권위와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라는 한 측면도 있고, 최근 이제 그게 하나 유행처럼, 특히 비욘세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편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일종의 이제 공연에 대한 상업성까지도 약간 포함된 그런 요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또 덕분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 북톡방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그닥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라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가 이렇게 책을 그 선정을 해가지고 읽읍시다 그러면 안 볼 수 없으니까 보다 보면 아 맞아 이런 것도 관심을 가끔씩 가져야 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딱 오면서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서로 깨게 되니까 이런 시야를 그러니까 관점을 좀 넓히거나 그 관심의 그 범위를 좀 확장하는데도 이런 북톡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좀 이 교수님 발제하는 동안에 아까 이제 그 스포티파이 얘기를 좀 하시길래 스포티파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번 달이네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이네. 3일간 저기 서울의 북촌에서 스포티파이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특별 무슨 그 전시전을 한대요. 막 앨범 같은 거 아마 이게 진열해놓고 그 음악 여정을 되돌이키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한답니다. 스포티파이 계정이 있는 사람만 시청 가능하대요. 한번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이 저는 교수님,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중에 제일 사실 이제 그 떼창 많이 하는 게 클루 서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음, 그 노래가 공연에서 되는 걸 되게 보면서 저 듣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뭐 가사 내용은 이제 사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좀 이제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 노래 같은 경우 되게 느낌이 좋아. 클로즈 자주 서머? 예. 언제 이게 한번 아마 한 2, 3년 된 노래죠, 그게 예, 최근 노래. 예, 예. 나중에 우리 저 뭐냐 녹화 버전에다가 링크 댓글로 하나 남겨주십시오. 네, 한번 네. 들어보게. 아까 나도 저, 이 책 링크보다 이렇게 그 공연을 하나 들어보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유튜브 뒤져가지고 이제 몇 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컨트리풍으로 부르는 이제 아주 초창기 게 아니라 최근 그 공연이긴 한데 큰 대공연이 아니라 이런 북클럽 같은 데 와가지고 그냥 책꽂이 한창 있고 장식 많은 데서 한 20분 소공연을 하는 걸 좀 봤는데 그거를 보다가 아, 이 컨트리 출신이라는 게 저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그냥 팝만 생각하다가 전혀 다른 이렇게 그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괜찮다 이제 그런 느낌. 역시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봐야 되는데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이걸 다 이게 스펙트럼 소화하는 가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보니까. 예, 예, 송 교수님 마무리하시죠. 예, 네. 말씀하시다 이게 만 것 같아서. 예, 아니, 송 교수님이? 예, 예, 아까 저는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음,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거 어린 소녀가 혼자서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무슨 기획사를 통해서 뭐 한 게 아니라. 음,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예. 맞아요. 예. 예.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조, 그러니까 그 거의 뭐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을 환산하면 1조 5천억인데 조 단위를 혼자서 단일 가수가 싱글로 활동하면서 솔로로 활동하면서 이게 될까? 그 생각이 좀 그 들었거든요. 면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BTS가 얼마나 벌었을까요? 거기는 어쨌든 7명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이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전에 그냥 잘 알고는 있지만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되게 잘 몰랐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걸 그냥 나무위키나 이게 앨범 디스코그래피 가지고 그냥 찾아봤다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책이라는 가이드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보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한 아티스트의 일생, 지금 현재까지 아직 젊지만 일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악 뭐 장르 그리고 음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였고 병영 마케팅 전략가는 그게 뭐 많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아티스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나라와의 좀 차이, 뭐 시장 규모, 환경 이런 것들의 차이들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드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이제 또 2월에 우리 그 이제 또 마지막 주로 넘어가는 타임인데요. 그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나는 AI와 공부한다. 그 칸 아카데미 설립했던 살만 칸이 지은 책이고, 그 챗GPT를 중심으로 그 어떻게 이 교실의 풍경이 AI의 등장으로 바뀔 수 있는가, 또 바뀌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로 그 각각의 어떤 그 과목별로 AI가 어떻게 적용되면서 새로운 교실 뭐 혁신 아니면 학습 방식 자체가 바뀌는지를 소개한 그런 책이니까요. AI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전할 거고요. 혹시 송 교수님 3월 넘어가면서 혹시 뭐 미리 생각하고 있는 책 있으신가요? 늘 어, 매달 첫 주에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네. 광고를 충분히 못 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아, 여쭤봅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제 미뤘던 책이 있긴 있는데요. 저기 교수님, 그 3월 달이 다섯 네. 개 주인데 음, 첫 번째 주 1, 2, 3이 연휴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때 하실 건지부터 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차라리 그 9일부터 30일까지가 또 4주, 5주 차거든요. 음, 총 3월이 5주인데 음, 그때 연휴 1, 2, 3 연휴 기간이라서 한번 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때 그러면 고민하고요. 미리 하고 마지막 주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시더라도. 근데 예, 연휴 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예, 신청하기가 좀 오케이, 그러니까 딱 중간 알겠습니다. 날이라서 그것도 하여튼 책은 정해 주십시오. 예, 네. 어쨌든 예, 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너뛰더라도 다음 주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예, 들지 예. 여부는. 예. 예. 그 하여튼 또 이렇게 그 연예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또 10분이나 더 했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저희 소요스쿨에서 그 일요일 날 하는 이 북톡방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포럼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 포럼 강사를 좋은 분을 모시려고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 3주에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2월 26일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그 AI 겸임 교수 이종범, 야구 선수 이종범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예, 그 분을 모시고, 이분이 주특기가 뭐냐면요, 가장 최신에 나오는 AI 도구나 서비스를 가장 뭐죠 업무에 최적화시켜서 쓰는 방법에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 그 최근에 나오는 AI 어떤 그 여러 가지 툴들을 어떻게 쓰면 업무에다가 그 가장 그 나이스하게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발빠르게 소개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AI를 좀 어떻게 업무에 써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 챗GPT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꼭 최대한 그 최근에 좀 뜨는 분들이나 그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섭외를 해가지고 모시는 그런 기회니까요. 2월 26일, 요거는 죄송하지만 유튜브로 중계를 안 합니다. 이건 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같이 나누는 그런 장이니까요. 링크 나중에 찾아서 신청해 주시면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120차 지난달로 채우고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다시 10년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121회차 포럼은 26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밤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 드렸고요. 자, 다음 주 일요일에 저랑 또 다시 보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로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방송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요. 편안한 마음